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재치 으뜸상, 알찬 생각상, 빌게이츠상, 할 수 있다상, 깨꼬리상. 이게 뭔지 아세요? 상 이름인 것 같긴 한데 네. 글쎄요. 이게 몇 년 전 서울의 한 학교에서 준 상인데 재미난 것은요. 이 학교 졸업생 전원한테 이런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뭐 가끔 별명 예. 이런 것과 연관된 재미난 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상 이름을 직접 붙여서 이 상장과 함께 메달까지 줬다고 합니다. 모든 졸업생이 다 상을 받은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대요. 학생들이요. 자신을 가리켰던 선생님들한테 상을 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이 있느냐? 1초 김고은상. 배우 김고은 씨 얘기겠죠. 예. 딱 봤었을 때만 김고은. 그리고 기요미상, 츤데러상. 그리고 이거는 박 PD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재 개그상. 선생님들한테 이런 상을 준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학생들이 기특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제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돼, 저는. 이렇게 좋은 학교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상 받은 얘기 왜 하느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상을 받았어요. 모르고 계셨죠? 네. 다들 이거 잊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벌써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었고요. 에버트 인권상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촛불혁명을 일으켰던 촛불 시민들에게 상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어제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 에버트 인권상이 1994년에 처음 제정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보통 한 명 아니면 두세 명 이 정도만 상을 줬는데 이렇게 모든 시민들한테 상을 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받은 거예요. 이 상금이 있나요? 상금도 있어요. 상금이 얼마냐? 2만 유로. 2만 유로요? 예, 물론 이거를 모든 국민들한테 촛불혁명에 참가했던 시민들한테 나눠서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 귀중한 곳에 쓰여야겠죠. 그럼 이 누가 대리 수상을 하는 겁니까? 대리 수상한 것은요. 어제 세월호 생존 학생 중 장혜진 씨가 대표로 받았대요. 이 장혜진 씨가요. 어제 상을 수상하면서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세월호 때 희생된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남겨놨대요. 다시 봄이 돌아오면 너희가 아프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아주 감동적이죠?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왜 상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와 관계된 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제 많은 애청자분들도 벌써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팟캐스트 플랫폼 중에 팟빵, 네. 팟빵에서요. 2017년 팟빵 어워드 뭐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팟빵에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10,000개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상위 50개 방송만 네. 선정을 해서 50개 방송 중에 올해를 빛난 팟캐스트 20개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20개. 근데 일단 1차 예선은 저희가 통과했어요. 네. 50개 안에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상하네. 저희는 요즘 순위가 50이 바뀐데 어떻게 50위 안에 들어갔지? 그러니까요. 근데 뭐 1년 동안 누적으로 계산하니까 저희가 50위 내에 꾸준히 있었던 거죠. 아무튼요, 애청자 여러분들 기왕 저희 방송 열심히 들어주시니까요. 응원해 주시는 겸 요 팟빵 어워드 반드시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비슷한 행사가 있었었죠.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그때도 저희가 1차 예선 통과했어요. 네. 50위 내에 들어서 팟빵 어워드에서 투표를 했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22대 초반 20위 안에는 못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워드를 수상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늘 그렇죠. 뭐 시험에서 탈락한 애들이 1점 차로 떨어졌다고. 그렇죠. 아무튼 올해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신 방송이 이 팟빵 어워드에서 상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20위 안에 들어가면 팟빵을 하나씩 저희가 선물해 드리는 걸로 하면 되나요? 저희 애청자가 거의 10만이 넘는데 팟빵 하나씩을 어떻게 선물을 할까요? 와, 그럼 꽤 돈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팟빵 가격보다 팟빵을 보내는 가격이 더 들 것 같은데요? 저희 스튜디오 오시는 분으로 한해서. 그렇죠. 그러면 뭐 공약을 바꿔서 저희가 20위 내에 선정이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는 분들 팟빵과 또 맛있는 주스까지 저희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응원을 받아야 될 곳이 있죠. 국정농단처럼 우리 사회 은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학 비리, 방산 비리, 회계 부정들은 내부자에 의한 제보 없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는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흡해 공익 제보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법과 싸워야 하는 슈퍼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첫걸음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보상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참가했다는 말씀 지금 한 달째 계속 드리고 있죠.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가해 주실 거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사 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의 8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해라 라고 빠꾸를 시켰어요. 오호. 신영자가 누굽니까? 신격호 할아버지의 장녀 아니에요? 그렇죠. 1심과 2심은 청탁의 대가로 신 이사장의 딸, 아들 명의의 회사인 B&F 통상이 지급받은 돈에 대해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아하. 배임 수재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와, 그러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요식업체 대표 A씨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자신의 딸에게 주도록 지시해서 지급받은 돈과 네이처 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B&F 통상이 지급받도록 한 돈은 모두 신 이사장이 직접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배임 수재 혐의. 이거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 달이 건너뛴 것도 아니고 자기 딸과 아들에게 돈을 몰아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지극히 당연한 건데 신영자이다 보니 굉장히 크게 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영자는요 2007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인 지사 대표로부터 백화점 입점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죠. 이런 거 청탁을 받았는데 11억 5천이나 받는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평소 친분이 있던 군납 브로커 한모 씨를 통해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6억 6천만 원을 받아 총 20억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와하. 이 밖에 B&F 통상에 새 딸을 등기 임원으로 박아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 6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7억 4천만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어요. 오호. 딸 셋 임원으로 올려놓고 월급으로 35억 6천만 원. 아니 이게 모두 다 혐의가 인정돼서 형량이 선고되면 그냥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마 초상을 치러야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또 모르죠. 뭐 김현장 이런데 변호사 잘 쓰면 무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진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법원도 그동안에 제대로 바뀐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법에서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잖아요. 서울 고법의 판단 주목해 봐야 되겠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애플 매니아들이 주목하는 뉴스가 하나 있죠. 애플 스토어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생긴다. 예. 기사화가 계속 많이 됐었고 실제로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첫 애플 스토어. 근데 이게 내년 초 개장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관련돼 가지고요. 이상한 기사가 요즘 많이 나고 있어요. 네.
왜냐? 이 애플 스토어 하나 생기는데 국내 통신 3사가 술렁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일단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애플 스토어 1호점이 내년 1월에서 2월 중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이고요. 건물 공사 거의 마쳤고 SK텔레콤, KT, LG, U+, 이런 통신 3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는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통신사들은요. 벌써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애플의 갖가지 요구에 우리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몰맨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애플이 일반 유통점과 달리 아이패드로 모든 개통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 3사는 각각 1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이거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영업이익만 1000억 단위를 올리는 회사가 10억이 아깝다. 예. 그리고 애플 스토어는 돈이 되는 개통 업무는 담당하지만 미납금 전산 조회나 수납 등 소비자 편의 업무는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가 대리점 가서 미납금 전산 조회 이런 거 하나요? 거의 안 하죠. 통신업계 관계자는요. 이 밖에도 일반 유통점과 다른 요구사항이 애플 쪽에선 너무나 많다. 향후 일반 유통점들이 차별행위라고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나 가입자 유지 관련 수수료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적 문제로 비하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특히 향후 대형 애플 스토어가 막 늘어날 경우 아이폰 유통 등의 주도권을 통신사가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도 통신사는요. 단말기 제조사에서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재고로 두고요. 통신 요금과 결합해서 팔고 있는데 애플 스토어는 이게 반대라는 거죠. 통신사에서 유심칩을 납품받아서 아이폰과 함께 유통할 것으로 통신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에서 바로 개통까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국내 유통 물량을 애플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신사가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전문가는 벌써 이런 얘기를 해요. 업계의 이런 우려와 달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왜냐면요. 선택 약정 할인율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죠. 네. 이게 9월 중순부터 20%에서 25%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싼 아이폰 같은 프리미엄 폰을 이용하는 사용자 중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 많이 줄어들었잖아. 네. 대부분 요금 할인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데 통신사들은 몰맨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때 갑자기 소비자들이 이게 피해 입는다.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파리바게트가 하는 수법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동안에 통신사들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얼마나 갑질을 해왔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알려드렸었죠.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네. 이래놓고선 갑자기 소비자를 위하는 척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불쌍스럽다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통신사의 말이 조금이라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감정적으로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게 워낙 그동안 많이 해먹어 왔잖아요. 갑질을 해왔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하소연은 진정성이 안 느껴져. 그렇죠. 아니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애플을 무조건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애플에서도 잘못하는 점이 있죠. ES 정책이나 이런 거 네. 이거 제대로 안 해줘서 다른 나라랑 달리 적용을 해서 애플도 갑질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통신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요 이렇게 저는 여러 유통 채널이 생기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거고 훨씬 더 저렴하고 더 알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 네티즌들도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플이 국내 통신사 상대로 하는 착한 갑질. 착한 갑질이라고 써놓으셨어요. 네. 인정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도 있고요. 국내 통신사들이 갑질하다 갑자기 몰맨 소리를 하는데 적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랑 비슷하네요.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 초년생들 얼마나 이 청혼의 꿈을 가득 안고 첫 발을 내디디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절반이요 이미 빚을
등에 짊어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려 절반이나. 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요. 경력 3년 이하 사회초년생의 47%가 평균 2,959만 원, 거의 3천만 원이네요. 아니 이건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3천만 원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신한은행 빅데이터 센터가 조사업체에 의뢰해서 전국 만 20에서 64세 금융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은 학자금 대출 21%였습니다. 학생 시절 높은 학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바로 알 수가 있죠. 이어서 주택담보대출이 8%, 신용대출도 8%, 전월세 자금 대출도 8%. 뭐 세 개가 퍼센트가 똑같네. 그러니까 자동차 대출이 6%, 현금 서비스 대출이 3%로 나타났어요. 아니 그러면 이들이 빚 갚는데 쓰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월 평균 61만 원이네요. 61만 원이나? 네. 연봉 상승분을 감안하지 않고 완전히 빚을 다 갚는 데까지는 평균 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4년도 적을 것 같은데요? 한 1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신용대출을 받은 2030 미혼 직장인은 생활비 목적인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요. 차, 가전, 가구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직장인은 19%로 2위를 차지했어요.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빚을 냈다. 이런 답변도요. 18%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택 구입비 마련, 전세금 대출, 부동산 구입 등의 순으로 나타났네요. 그리고요. 사회초년생의 84%는 연봉을 평균 700만 원 정도 더 주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어허. 자, 근데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됐다.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산 넘어 산이잖아. 결혼할 때도요. 보통 1억 원 정도 빚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등록금 갚고 나니까 이제 결혼 빚을 갚아야 돼. 아니 이러다간 죽을 때까지 빚 갚다가 끝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만하면은 이제 전세나 주택담보대출 내야죠. 애들 결혼할 때쯤 되면 애들 집도 사느라고 빚 내야 되죠.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는요.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하는데요. 바로 전 브리핑에서도 박 PD가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사회초년생 빚 너무나 많다. 네. 근데 그 빚 중에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월세 자금대출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게 왜겠습니까? 지방학생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이거 어떻게 다녀요? 기숙사에 들어가면 좋은데 기숙사에 못 들어가니까 하숙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쌓이던 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도 이게 계속 하숙 비슷한 걸 해야 되잖아. 오피스텔에 가던가 이러면서 빚이 점점 쌓여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요즘은요.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사는 학생들도 이제 대학생 됐으니까 나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러면서 학교 근처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아무튼요. 이런 잘못된 굴레를 끊기 위해서요. 공공기숙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만들었는데요. 서울시 마포구 광운창역 인근에 짓는데 이 인근에 대학들이 꽤 많죠.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뭐 이런 신촌 역세권에요.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는 이런 공공기숙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 좋네요. 이게요. 처음은 아니고요. 강서구 내발산동에 벌써 비슷한 공공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생기는 거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생기는 공공기숙사래요. 여기는요. 아까처럼 뭐 서울의 학생이 독립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은 안 되고요. 지방 출신 학생들만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서울시가요.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 사업자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게 이랜드라고 합니다. 이랜드와 강원도 삼척, 인제, 정선, 철원 그리고 경북 고령, 경남 창녕 이런 6개 지자체와 협업을 해가지고요. 이 기숙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요. 공공기숙사를 운영하게 되면요. 6개 지자체는요. 기숙사에 들어갈 학생들을 추천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 지역 학생들 추천하겠죠.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 일부도 이 지자체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렴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장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지금 짓기 시작하니까요.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래요. 그리고 완공되게 되면요. 지하 5층, 지상 16층. 어우, 엄청 크죠? 총 589실 규모래요. 이 중에 근데 전체가 공공기숙사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60실만. 이게 각 지자체별로 이게 조금 나눠져 있나 봐요. 네. 그래서 60실이 공공기숙사로 운영되고 그래서 120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사용된대요. 이 기숙사 내에는요 세탁실과 주방 이런 공유 공간도 있고요. 가족과 친구가 방문했었을 때 머물 수 있는 곳. 이게 지방에서 올라오면 이 인근에 또 호텔이나 이런 데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게스트하우스도 이 내에 있대요. 그래서 지방에 부모님 올라왔을 때도 같은 공간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스터디 카페도 있고요. 체력 단련실 그리고 창업 지원 공간 이런 것도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역시 시장님이 아주 특출나셔서 그런지 정책이 퀄리티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아니 근데 요 얘기에 대해서 일부에선 벌써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네. 아니 60실 그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아니 이렇게 되면 그 인근에 하숙집 하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누가 먼저 죽게 생겼나요? 학생들이 먼저 죽게 생겼잖아요. 네. 학생들 중에 일부라도 빨리 도움을 줘야 될 학생들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먼저 도와주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진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 모두 다 이렇게 공공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려면 더 좋겠죠. 그러려면 어디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주잖아 지금. 네. 저번에도 저희가 이 대학가 인근에서 원룸 오피스텔 하숙집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분들 자기 배만 부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참에 서울시 그리고 지방의 자치단체들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기숙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 이런 거를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학교들도 좀 노력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기숙사 짓겠다고 말만 꺼내놓고 나중에 간을 보는 거야. 네. 주변에서 반발이 심할지 안 심할지. 반발 심하면 저기 하숙집 사람들이 반대해서 우리 기숙사 못 지어요. 이런 식으로 나자빠지는 건 맞아요. 진짜 교육자로서 책임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열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아예 법적으로 학교에서는 무조건 지방 학생의 몇 %는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 짓는 것을 명문화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이라면서요. 저희가 이묵열 컨설턴트께서 그때 광흥창역 인근에 그 돈가스 집을 하고 계신 그 사장님 사례를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랬었죠. 장사가 좀 안 된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 기숙사 생기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2020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 꾸준히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2년만 버티시면 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팟빵에서요 2017년 팟빵 어워드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팟빵에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거의 10,000개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상위 50개 방송만 네. 선정을 해서 50개 방송 중에 올해를 빛난 팟캐스트 20개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20개. 근데 일단 1차 예선은 저희가 통과했어요. 네. 50개 안에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거 이상하네. 저희는 요즘 순위가 50이 바뀐데 어떻게 50위 안에 들어갔지? 그러니까요. 근데 1년 동안 누적으로 계산하니까 저희가 50위 내에 꾸준히 있었던 거죠. 아무튼요, 애청자 여러분들 기왕 저희 방송 열심히 들어주시니까요, 응원해 주시는 겸 요 팟빵 어워드 반드시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비슷한 행사가 있었었죠.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그때도 저희가 1차 예선 통과했어요. 네. 50위 내에 들어서 팟빵 어워드에서 투표를 했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22대 초반 20위 안에는 못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워드를 수상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늘 그렇죠. 뭐 시험에서 탈락한 애들이 1점 차로 떨어졌다고. 그렇죠. 아무튼 올해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신 방송이 이 팟빵 어워드에서 상을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20위 안에 들어가면 팟빵을 하나씩 저희가 선물해 드리는 걸로 하면 되나요? 아니 저희 애청자가 거의 10만이 넘는데 팟빵 하나씩을 어떻게 선물을 할까요? 와, 그럼 꽤.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요 상을 받았어요. 모르고 계셨죠? 네. 다들 이거 잊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벌써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 드렸었고요. 에버트 인권상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촛불 혁명을 일으켰던 촛불 시민들에게 상이 주어졌잖아요. 이게 어제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 에버트 인권상이 1994년에 처음 제정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보통 한 명 아니면 두세 명 이 정도만 상을 줬는데 이렇게 모든 시민들한테 상을 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허허. 우리 국민 모두가 받은 거예요. 이 상금이 있나요? 상금도 있어요. 상금이 얼마냐? 2만 유로. 2만 유로요? 예, 물론 이거를 모든 국민들한테 촛불 혁명에 참가했던 시민들한테 나눠서 주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 귀중한 곳에 쓰여야겠죠. 그럼 이 누가 대리 수상을 하는 겁니까? 대리 수상한 것은요. 어제 세월호 생존 학생 중 장혜진 씨가 대표로 받았대요. 이 장혜진 씨가요. 어제 상을 수상하면서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세월호 때 희생된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남겨놨대요. 다시 봄이 돌아오면 너희가 아프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어허. 아주 감동적이죠?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왜 상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와 관계된 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제 많은 애청자분들도 벌써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팟캐스트 플랫폼 중에 팟빵 신영자가 누굽니까? 신격호 할아버지의 장녀 아니에요? 그렇죠. 1심과 2심은 청탁의 대가로 신 이사장의 딸 아들 명의의 회사인 B&F 통상이 지급받은 돈에 대해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아하. 배임 수재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대법원은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일부를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와, 그러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요식업체 대표 A씨로부터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자신의 딸에게 주도록 지시해서 지급받은 돈과 네이처 리퍼블릭으로부터 롯데 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청탁을 받고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인 B&F 통상이 지급받도록 한 돈은 모두 신 이사장이 직접 지급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 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돈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팟빵 가격보다 팟빵을 보내는 가격이 더 들 것 같은데요. 저희 스튜디오 오시는 분으로 한해서 그렇죠. 그러면 뭐 공약을 바꿔서 저희가 20위 내에 선정이 되면 저희 스튜디오에 오시는 분들 팟빵과 또 맛있는 주스까지 저희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응원을 받아야 될 곳이 있죠. 국정농단처럼 우리 사회 은밀하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학 비리, 방산 비리, 회계 부정들은 내부자에 의한 제보 없이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는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흡해 공익제보자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법과 싸워야 하는 슈퍼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첫걸음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보상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참가했다는 말씀 지금 한 달째 계속 드리고 있죠. 그렇죠.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가해 주실 거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사 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의 8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해라 라고 빠꾸를 시켰어요.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재치 으뜸상, 알찬 생각상, 빌 게이츠상, 할 수 있다상, 깨꼬리상. 이게 뭔지 아세요? 상 이름인 것 같긴 한데 예. 글쎄요. 이게 몇 년 전 서울의 한 학교에서 준 상인데 재미난 것은요. 이 학교 졸업생 전원한테 이런 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뭐 가끔 별명 예. 이런 것과 연관된 재미난 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상 이름을 직접 붙여서 이 상장과 함께 메달까지 줬다고 합니다. 모든 졸업생이 다 상을 받은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대요. 학생들이요.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한테 상을 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이 있느냐? 1초 김고은상. 배우 김고은 씨 얘기겠죠. 예. 딱 봤었을 때만 김고은. 그리고 기요미상, 츤데러상. 그리고 이거는 박 PD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재 개그상. 선생님들한테 이런 상을 준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학생들이 기특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사제 관계가 좋단 말이에요? 상상이 안 돼, 저는. 이렇게 좋은 학교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상 받은 얘기 왜 하느냐? 저희 방송을